소크라테스의 철학은 현대의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역설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상상해봅시다. 옛날 옛적의 무지의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독특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지혜의 우물이 있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 우물은 모든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단 우물을 통해 진리를 얻기 위해선 반드시 무지의 정수를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마을의 대장은 항상 자랑스럽게 자신의 지식을 주민들에게 설파했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민들에게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야.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할 때 찾아오는 것이지.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강력한 해답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자랑하는 마법사였습니다. 마법사는 마을 한복판에 서서 자신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그의 지혜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은 마법사에게 몰려들어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마법사는 마치 마술을 부르듯이 모든 질문에 빠르게 대답했지만 마을 대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대장은 마법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자신이 모르는 것이 없는지 알고 있는가? 마법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묻지 않은 질문들일 뿐이네. 대장은 마법사의 배변에 잠시 멈칫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대장의 태도 가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장의 끊임없는 질문이 지겹고 이제는 마법사에게 운명을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그들에게 말했다. 질문 없이 얻은 답은 죽은 지혜에 불과하다네.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려면 질문을 던지고 배움의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지. 다음날 아침 마을의 모든 이들은 대장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통해 자신들이 정말로 무지의 우물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마법사와 함께 대화하며 지혜의 우물가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식을 탐구하는 문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무지의 마을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서로의 지식을 넓히고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진짜 지혜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만약 소크라테스가 이 마을에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이 마을에선 모두가 최고의 철학자들이군 이라고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한 작은 마을에 모든 것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특별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올리버였습니다. 올리버는 그의 삶을 자신의 방식으로 완전히 재정립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으며 흔히들 말하는 초인의 전형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올리버는 항상 자연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뜨거운 햇살이 농장을 뒤덮기 시작할 때 이들은 부지런히 일하기 위해 일수곡괭이를 들고 나온 반면 올리버는 새벽에 차가운 안개 속을 헤치고 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산 정상에서 촛불을 켜서 자신의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의 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올리버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 정한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올리버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잡담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광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올리버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지곤 했죠. 도대체 왜 이것저것 하려 하는 건가요?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가 불만이신가요? 그때마다 올리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싶어요. 다른 이들이 설정한 길을 걷기보다 나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은 거죠. 올리버는 늘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력을 끊임없이 탐구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나아가 자신만의 도덕과 윤리를 재정립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올리버의 이러한 태도는 그를 차이점으로 두드러지게 만들었고 동시에 점차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올리버의 변화된 삶의 방식을 경멸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그가 가진 불가사에 의한 평온과 확신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리버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었고 그 끝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젊은이 중 하나가 용기를 내어 올리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크였으며 그는 수줍게 올리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올리버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자신의 두려움과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거라. 무엇이 너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것이 너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지 말이야. 루크는 집으로 돌아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올리버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음을 깨달았고 무엇이 자신의 진정한 행복인지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크는 조금씩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어진 가치와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올리버의 이야기는 결국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가치를 찾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통의 얽매여남의 시선에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인생을 보다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올리버를 통해 그들은 초인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고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인의 개념이 단순한 철학적 상징을 넘어 실제로 개인과 공동체가 지닌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리버는 니체가 말한 초인의 길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간 세상의 정의를 지키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정의의 설계자들로 그들은 인간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지요. 이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설계자는 룰세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간 세계에서 수많은 갈등과 불평등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를 조종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룰세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이라는 마법의 장치를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지의 베일은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신비한 장치로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베일이었습니다. 룰세안은 이 장치를 인간 세계로 가져가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인물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 기업가, 사회활동가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의 날 초대된 모든 이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자마자 자동으로 무지의 베일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과 지위를 가졌는지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모든 것이 서로에게 평등해진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공정한 사회를 설계하기 위한 토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베일 뒤에서 그들은 매우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되면서 가장 불리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하고 부의 분배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며 사회 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무지의 베일이 거치자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되찾았습니다.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회의 중에 내렸던 결정이 자신들에게도 공정하다는 점을 알게 되자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들이 세운 원칙들을 실천하기 위한 굳은 결의를 다지게 했습니다. 그 후로 인간 사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서서히 공정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롤세안과 정의 설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무지의 베일 체험을 통해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당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자신의 이익을 떠나 모두를 위한 정의를 고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공정함과 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날 작은 마을에 철학을 좋아하는 한 남자 존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다. 존은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다양한 철학적 이론을 깊이 탐구하는 것을 즐겼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재미있게 설명하기로 결심했다. 존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에밀리를 소개했다. 여러분, 에밀리는 저와 다투기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가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라는 세 가지 이론을 어떻게 에밀리와의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존은 에밀리와 있었던 최근의 재미있는 일화를 꺼냈다. 얼마 전 에밀리와 함께 피크닉을 갔었어요. 에밀리는 피자를 정말 좋아해서 5판을 준비했죠. 그런데 갑자기 동네 아이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피자가 5판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무려 10명이나 되었어요. 그는 말을 이어갔다. 먼저 공리주의를 적용해볼게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중시하죠. 그래서 저는 피자를 모두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에밀리에게는 좀 미안했지만 아이들이 피자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청중은 웃음을 터뜨렸다. 존은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에밀리는 자유지상주의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피자 중 하나는 무조건 본인이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내가 이 피자를 준비했으니 나의 자유를 존중해줘 라고 하더군요. 결국 우리는 한 판은 우리끼리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은 공동체주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공동체주의를 적용했을 때 우리는 각자 2조각씩 먹고 남은 피자는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피자 조각에 대한 이야기와 역사적 가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조각은 이탈리아 전통 조리법으로 만들었단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관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존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존이 말을 마쳤다.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적용해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각이론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이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존의 이야기에 크게 박수를 쳤고 그날 이후로도 종종 그의 철학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다. 존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자체로 마이클 샌델이 말한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었다.